여보,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8해를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어왔지만 그 한 문장만큼 무거운 말은 없었죠. 아내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흔들리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목소리가 가라앉을까요? 그건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서 그 무게를 버텨왔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이강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버텼고 잃었고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68이 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었다는 것. 그게 기적이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 경상남도 창원의 어느 산기슭에는 공장 굴뚝이 하루 종일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그 연기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굴뚝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건 일이 많다는 뜻이고 일이 많다는 건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강수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언제나 기름으로 새까매서 아무리 씻어도 손금 사이에 검은 줄이 남아 있었어요. 강수는 그 손을 어린 시절부터 보며 자랐습니다. 흉한 손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손이 굳건해 보였죠. 저 손이 우리 밥을 만드는구나. 어린 강수가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을 그는 60이 넘어서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포기한 건 강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손가락 2개를 잃은 해였습니다. 보상은 쌀 2가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계셨는데 강수는 문틈으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밥상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나 취직할게요. 17살이었습니다. 아무도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밥숟가락을 들다 멈췄죠. 그 침묵이 강수에게는 허락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강수는 창원 외곽의 금속 가공 공장에 취직했어요. 처음 하루는 소음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금속이 긁히는 소리, 사람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 퇴근해서 방에 누웠는데 귀에서 계속 웅웅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소음이 자기 삶의 시작처럼 느껴졌죠. 강수는 그날 일기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하는 사람이 됐다. 공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최봉철이 있었어요. 봉철은 강수보다 3살 위였는데 처음 보는 날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여기 처음이지? 밥은 먹었어? 집은 어디야? 질문이 쏟아지는데 대답할 틈도 없었어요. 강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 보니 어느새 봉철 옆에 앉아서 도시락을 같이 먹고 있었죠. 봉철은 빠른 사람이었어요. 손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친해지는 것도 빠르고 잊어버리는 것도 빨랐죠.
강수는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느렸어요. 말이 나오기 전에 3번은 생각했고,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잘 맞았어요. 봉철이 일을 벌이면 강수가 뒷수습을 했고, 강수가 고민에 빠지면 봉철이 결론을 내줬습니다. 봉철의 꿈은 큰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강수야, 우리 나중에 같이 뭔가 해보자. 이렇게 평생 남의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잖아. 강수는 그 말에 웃었어요.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도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두 사람은 주말이면 시내 다방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돈이 없으니 더 멀리 나가지도 못했고 갈 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다방이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 시절을 떠올릴 때 강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진 게 많은 것 같았어. 박순옥을 처음 본 건 강수가 22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봉철이 소개시켜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봉철이 억지로 끌고 갔죠. 야, 가면 된다.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해. 내가 말 못하면 내가 다 할게. 강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실수였죠. 봉철은 정작 다방에 앉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강수는 순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믹스커피 2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긴 침묵. 순옥이 먼저 말했어요. 저 사람 일부러 간 거죠? 강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엔 표정이 이미 다 말해버렸고 솔직하게 말하기엔 봉철이 너무 뻔뻔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순옥은 웃었어요. 소리 없이 웃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조용히 어깨를 떨었습니다. 강수는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속이 뭔가로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어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쁜 감각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강수는 말이 별로 없었고 순옥도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강수는 나중에 봉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 봉철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거 좋아하는 거야, 임마. 강수가 순옥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건 만난 지 2해가 지나서였어요. 낭만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공원 벤치도 아니었고 분위기 좋은 식당도 아니었어요. 공장 근처 포장마차 앞 소주 한 잔씩 마신 후였죠. 강수는 오래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가진 게 없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괜찮으면 같이 살면 어떨까? 순옥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수는 그 침묵이 거절인 줄 알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말했어요.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거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허락이었어요. 강수는 그날 포장마차에서 기쁨보다 먼저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평생.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예식장 대신 마을 회관이었고 피로연 음식은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을 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봉철은 사회를 봤는데 중간에 웃기려다가 눈물을 훔쳤어요. 강수는 그걸 보고 어색하게 웃었고 순옥은 고개를 숙여 웃음을 감췄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었어요. 어색한 행복, 아직 서툰 행복이었지만 그건 분명히 행복이었죠.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강수는 분만실 앞에서 3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봉철이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강수는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 다음에 따라온 것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강수는 아기를 처음 받아 안는 순간 팔이 너무 뻣뻣해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봉철이 옆에서 야, 더 부드럽게라고 말했지만 강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작은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눈도 못 뜨고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그 조그만 사람. 강수는 나중에 순옥에게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웠어. 몸무게가 아니라. 그냥 무거웠어. 민준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강수는 이미 공장 반장이 돼 있었어요. 연봉이 조금 올랐고 사택에서 나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2개였어요. 아침에 햇빛이 들어왔죠. 순옥은 그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뒀어요. 무슨 꽃인지도 모르는 화분이었는데 매일 물을 줬습니다. 강수는 그때의 삶을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시절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일이었어요. 매일 밥이 있었고 매일 아이가 크고 있었고 매일 순옥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사람은 잃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민준이는 5살 때부터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강수가 시장에 가면 손을 잡고 따라갔고 강수가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강수는 담배 연기가 아이에게 갈까봐 반대 방향으로 내뿜으면서도 그 작은 존재가 옆에 있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빠, 저건 뭐야? 저건 굴뚝이야. 굴뚝이 뭐야? 연기 나오는 거. 연기는 왜 나와? 뭔가 타고 있어서. 민준이는 한참 굴뚝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타고 있어? 강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 장면이 왜인지 강수에게 오래도록 남았어요. 뭔가 타고 있다는 말이 나중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이강수가 35살 되던 해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납품 단가가 낮아지면서 공장 측에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반장인 강수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이강수 씨, 당신은 남겠지만 당신 부서에서 2명은 잘라야 해요. 강수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강수는 방에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 2명이 누구인지 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후배였고 다른 한 명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강수는 사흘밤을 잠을 못 잤어요.
결국 강수는 공장장에게 찾아갔습니다. 2명을 자르는 대신 제 월급을 깎아주십시오. 그리고 3명이 나눠서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장장은 한참 강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 그렇게 살면 손해야.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명은 떠났고 1명은 남았습니다. 강수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공장 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강수에게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봉철은 30 중반이 되면서 진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그게 잘 되니까 납품 거래처를 늘렸고 몇 년 사이에 꽤 규모 있는 자재 유통업체가 됐어요. 봉철은 틈만 나면 강수에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야, 지금 합류하면 돼. 뭐가 두려워? 강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렸어요. 사실 솔깃했습니다. 봉철이 하는 걸 보면 진짜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수는 매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나한테 맞는 걸 해야 해. 봉철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는 게 뭔데? 평생 공장에서 일하는 게 너한테 맞는 거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봉철과 강수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봉철에게 공장은 출발점이었고 강수에게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차이를 서로 존중했어요. 봉철은 자기 길을 갔고 강수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말 없이도 오랜 친구로 남았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자랐어요. 말썽도 없었고 공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강수는 가끔 아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뭔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강수는 아들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강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아마 그렇게 어떤 서툰 침묵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겠죠. 민준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강수가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이가 때린 게 아니라 맞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수는 민준이 손목을 잡았어요. 왜 말 안 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그 침묵이 자기를 닮은 것 같아서 화가 났다가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강수는 민준이 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았어요. 그 문 앞에서 머뭇거렸던 것이 강수에게는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1997년 가을은 유독 맑았어요. 강수는 그 해를 떠올릴 때마다 그 파란 하늘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가장 환하게 보일 때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강수는 그 무렵 공장 반장에서 공장장 대리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한 결과였어요. 월급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강수는 그 무렵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살게 됐나. 봉철의 사업도 잘 됐어요. 봉철은 자재 유통에서 더 나아가 건설 납품 쪽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연말에 모이면 봉철은 내년엔 더 커질 거라고 했어요. 강수는 그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해 겨울 뉴스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환위기 IMF. 강수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뉴스를 봐도 경제 전문가들이 어려운 말을 했고 강수는 그냥 남의 일처럼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다음 해봄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1998년 초봄 강수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이미 겨울 내내 조짐이 있었죠. 납품 거래처 두 곳이 부도났고 자재 대금을 못 받은 공장은 자금이 말라갔습니다. 강수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이미 공장 전체가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 날 강수는 평소와 똑같이 일찍 일어났어요. 순옥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앞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물쇠를 바라봤죠. 강수는 그 자물쇠 앞에서 22년을 생각했습니다. 17살에 들어와서 40살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 시간이 한꺼번에 등 뒤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수는 순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옥은 강수의 얼굴을 보고 이미 알았겠죠. 밥상을 차렸어요. 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습니다. 강수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위로도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으라는 말이었는데 강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남자가 집에 있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22년 동안 새벽 버스를 타고 소음 속에서 일하고 저녁엔 녹초가 되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쉬어보니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일까요? 사람은 바쁠 때는 쉬고 싶고 쉬고 있으면 불안한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강수에게 공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강수가 강수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반장 이강수, 공장장 대리 이강수, 20년 근속자 이강수. 그 이름들이 사라지고 나니 그냥 강수는 누구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몸은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강수에게는 제일 잔인했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집 앞 공원을 걷고 다시 들어와 앉아 있으면 아직 아침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순옥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강수가 공원 다녀오면 물을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네 슈퍼마켓에 파트타임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강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강수에게는 22년의 공장 생활보다 더 묵직하게 가슴에 쌓였어요. 그해 민준이가 대학 입시를 치렀어요. 지방 국립대에 붙었습니다. 나쁜 결과가 아니었어요.
강수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기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내나. 당장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강수는 봉철에게 전화를 했어요. 50만 원만 잠깐 빌려달라고요. 봉철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50만 원이 뭐야? 내가 200만 원 줄게. 갚지 마. 강수는 거절하려 했어요. 봉철아, 그냥 빌리는 거야. 알았어, 빌리는 거야. 그런데 갚는 날짜는 내가 정할게. 1000년 후. 강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봉철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알고 이틀 후 계좌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강수는 그 돈으로 민준이 등록금을 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에 강수는 오랜만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감정들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몸으로 밀려오더라고요. 강수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건 실직 6달째였어요. 공장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IMF 때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거든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강수는 40살에 처음으로 자기 나이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강수가 시작한 일은 건물 경비였어요. 봉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수는 그 감정이 뭔지 나중에야 정의할 수 있었어요. 적응 중이었습니다. 경비실은 좁았어요. 작은 의자 하나, 모니터 하나, 전화기 하나. 교대 근무였는데 야간 타임이 배정됐습니다. 새벽에 건물이 조용해지면 강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이 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순옥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 아무 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강수는 나중에 그 시간을 우리만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대출을 버티고 버텼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순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강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순옥의 마음속에서 익어왔을지 강수는 알 것 같았거든요. 순옥은 분명 혼자서 몇 달을 이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강수가 상처받지 않도록 가장 조용한 방식을 골랐을 거예요. 강수는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그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강수는 그 한 글자로 대답했어요. 이사 가는 날 강수는 빈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옥의 화분이 창가에서 사라진 자리.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 연습을 했던 거실. 작지만 우리 것이었던 이 공간. 강수는 문을 닫기 전에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인사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과하는 것처럼. 새로 들어간 곳은 빌라 전세방이었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채광도 좋지 않았어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삿짐을 풀면서 어디에 뭘 놓을지 혼자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놓은 건 화분이었어요. 작은 창가에 딱 들어가는 자리. 강수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분이 거기 있다는 게 강수에게는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순옥이 그 화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새 집에도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순옥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 강수는 그 방식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한테 얼마나 못한 게 많은지도 알았죠. 민준이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점점 집에 오지 않았어요. 방학에도 친구들과 있다가 나중에 왔고 명절에도 짧게만 있다 갔습니다. 강수는 서운하면서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젊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20대는 집보다 바깥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민준이가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하면서부터는 달랐어요. 취직한 게 기뻤습니다. 강수는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봉철에게 전화해서 자랑도 했죠. 야, 우리 민준이 서울 회사 다닌다. 봉철은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서울로 간 뒤부터 더 자주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강수가 전화하면 받긴 했어요. 잘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 했고, 밥은 먹냐고 물으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통화가 3분을 넘는 적이 없었습니다. 강수는 그게 왜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로 꺼낼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더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강수가 53살 되던 해여름 봉철이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강수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봉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강수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쳤던 봉철이 조용하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봉철이 강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살 것 같아? 강수는 그 말에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날 것 같았어요. 죽으면 내가 먼저 간다. 봉철이 코웃음 쳤습니다. 야, 그게 무슨 위로야. 위로가 아니야. 진짜야.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죠. 봉철이 잠이 들면 강수는 창밖을 봤어요.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였는지. 강수는 그걸 세어보려다가 세지 않았어요. 숫자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요. 봉철이 퇴원하고 요양하는 동안 강수는 일주일에 2번씩 들렀어요. 봉철의 아내 김 여사가 차를 내오면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철의 아내는 차를 따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강수 씨가 와야 봉철 씨 얼굴이 펴져요. 봉철은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봉철이 강수에게 말했어요. 야, 나 이제 사업 좀 줄이려고.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저 위에서 한번 경고한 거라고 생각해. 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강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알더라. 그냥 사는 법.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평생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뛰어다녔잖아. 근데 너는 그냥 가진 걸로 살더라고. 그게 부러웠어.
강수는 봉철의 말이 쑥스러웠어요.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가진 게 없었는데. 그게 부러운 거야.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 결론도 없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았죠. 강수가 55살 되던 해 순옥의 무릎이 나빠졌어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옥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잠깐 멈췄어요.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강수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강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아파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병원 가자. 강수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한 날이었어요. 순옥은 그 말에 가만히 강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강수는 의사의 말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운동 방법, 주의 사항, 피해야 할 동작들. 순옥은 그 메모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적어요? 내가 기억해야 하니까. 순옥은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면서 강수 팔짱을 슬쩍 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봉철의 아내 김 여사는 가끔 순옥을 만나러 왔어요. 두 여자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봉철과 강수가 친한 것처럼 그들의 아내들도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김 여사가 순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강수 씨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그런 남편한테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게 복이지요. 순옥은 그 말에 손사래를 쳤어요. 뭐요, 저도 복받은 거예요. 덜 힘들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나중에 김 여사에게 들은 강수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어요. 덜 힘들게 해주는 사람. 그게 자기에 대한 말이라는 게 강수에게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순옥이 덜 힘들다고 느끼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도록 순옥 스스로가 마음을 써왔던 거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연락했을 때 강수는 마침 경비실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 들려요? 응. 들려. 잘 됐죠? 응. 잘 됐다. 전화를 끊고 강수는 경비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새벽 2시의 도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강수는 그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인데 쓸쓸했습니다. 다행인데 뭔가 끝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어른이 됐다는 것, 이제 그 아이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가슴이 이렇게 빈 걸까요? 민준이 결혼식에 강수는 깔끔한 양복을 빌려 입었어요. 아들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는데 민준이가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강수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았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그 웃음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강수가 60살을 앞두던 해 봉철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강수는 병원에 달려갔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여사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봉철은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순옥 앞에서 울었어요. 그냥 소리도 없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순옥은 강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봉철을 보내고 나서 강수는 한동안 텅 빈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강수의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요. 친구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가족과는 또 다른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세상이 조금 더 낯설어집니다. 강수가 65살 되던 해 가을 위장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갑자기 쓰러진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이상했는데 참았어요. 강수는 워낙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습관이 됐었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순옥이 새벽에 강수의 안색이 이상한 걸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병원 가요. 강수는 내일 가면 안 되라고 하려다가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기억이 잠깐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였어요. 순옥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수는 순옥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강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강수는 알 수 있었어요. 이번 병동에서 담당 간호사는 박 간호사였어요. 이름은 박지현이었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바쁜 사람처럼 보였어요. 보호자 설명드리고 처방 확인하고 다음 환자에게 가고. 강수는 그런 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바쁜 건 보면 아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순옥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박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약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떠세요? 통증은요? 조금 있어요. 그래도 나아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좀 무서웠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강수는 그 말이 뜻밖이었어요. 처방이나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무섭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어이없었어요. 어이없었어요?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박 간호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잠깐 강수를 봤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할 때요. 그 말이 강수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 같았는데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다. 비단 몸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강수는 오랜만에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순옥이 이번 사실을 알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강수가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아,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입원했어. 걱정은 하지 마. 큰 건 아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언제? 일주일 됐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바쁠 것 같아서.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이틀 뒤 병원에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강수는 민준이 얼굴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미안했습니다. 아들한테 아프다고 말하는 게 왜 미안한 일인지 강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도 아프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걸 겁니다. 강한 아버지, 걱정 안 끼치는 아버지.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순옥과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강수와 민준이 단둘이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역시나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다가 이불을 정리하다가 기침하다가 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응. 나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민준이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미안한 거요? 중학교 때 내가 얻어맞고 왔던 날. 방문 앞에서 못 들어갔어. 너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못했어. 민준이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거 기억해요? 기억하지. 저도 기억해요. 그때 아빠가 밖에 서 있는 거 알았어요. 강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고 있었어? 응. 발소리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뭘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을 것 같아서. 그 말이 강수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수도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 사람 다 서툴렀던 거였습니다. 그 서툼이 그렇게 오래 이어진 것 뿐이었어요. 퇴원하기 전날 저녁 박 간호사가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어요. 강수는 그날 유독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이 일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박 간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환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살다 보니 묻는 게 늦어지는 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박 간호사는 잠깐 강수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고. 배울 게 있나요? 그냥 버텼는데. 버텼다는 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강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어요. 버텼다는 게 배울 게 있는 거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그렇게 말해질 수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강수는 평생 자기가 한 선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었으니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겐 배움이 된다는 말이. 강수는 그 말을 퇴원하고도 오래 간직했습니다. 퇴원하고 처음 맞는 아침은 유독 밝았어요. 강수는 눈을 뜨면서 오래 천장을 봤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자기 집 천장이었어요. 부엌에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이 밥을 하고 있었어요. 강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요. 쓰러지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 냄새는 그냥 밥 냄새였고 아침은 그냥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밥 냄새를 맡는다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건지 알고 나니까. 오늘 아침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강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옥이 돌아봤어요. 일어났어요? 좀 더 자지. 됐어. 나 좀 도울게. 도울 게 없어요. 얼른 앉아요. 강수는 그냥 순옥 옆에 서 있었어요. 도운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상하다는 듯 한번 봤다가 그냥 계속 밥을 했어요. 두 사람이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수와 순옥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일 저녁이었어요. 강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순옥아. 순옥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돌아봤습니다. 왜요? 강수는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정확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고, 미안해요 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고, 사랑해요 라고 하기엔 평생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색하고, 강수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순옥이 강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어요. 당신도요. 그게 전부였어요. 2줄짜리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2줄 안에 40여 년이 다 들어 있었어요. 강수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봉철이 떠나고 몇 해가 지나 강수는 가끔 김 여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봉철 생각이 나는 날이 있었거든요. 딱 봉철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날이 유난히 파랗거나 믹스커피를 마시거나 허탈하게 웃고 싶을 때. 봉철 씨 생각 많이 나세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네.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그냥 사는 법.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더라고 했는데. 그랬죠. 봉철 씨는 강수 씨 얘기 자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한 번도 불쌍해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신기하다고. 강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봉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철은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어요. 다 가고 난 뒤에야 그 말이 전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있을 때 그 말을 못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란. 67살의 강수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민준이 부부 사이에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수는 병원에서 아기를 봤을 때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어요. 이 작은 사람이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이미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눈이. 강수는 아기를 안았어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처럼 팔이 뻣뻣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안겼어요. 살면서 뭔가 조금은 익숙해진 게 있나 봐요. 아기가 강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작은 손이 이 기름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수는 그 순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기름진 손을 봤던 기억. 그 손이 이제 자기 손이 됐고 그 손을 또 다른 작은 손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68살 가을, 강수는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경비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몸이 기억하는지 아직도 새벽에 잠에서 깹니다. 강수는 누운 채로 천장을 봤어요. 특별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옆에서 순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고르게 편하게. 강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참 이상한 생각이면서도 감사한 생각이었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물을 끓이고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창가에 순옥의 화분이 있었어요.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분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도 잘 크고 있었어요. 강수는 그 화분을 보면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에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네 집에 갔을 때 손녀 아이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강수가 바닥에 앉으니까 아이가 강수에게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수 무릎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가 서서 강수를 봤어요. 눈이 동그랬습니다. 강수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언젠가 알게 될 말. 강수가 이 긴 세월 동안 겨우 배운 것들이요. 그 말들이 뭔지 강수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굳이 말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가진 게 없다고 불쌍한 게 아니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충분해. 말 못해도 괜찮아. 느리게 해도 괜찮아. 오늘 밥 먹었으면 그게 잘 된 거야. 강수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는 아직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걸도요. 이강수와 박순옥이 결혼한 지 42해가 됐어요. 42해. 그 숫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마 두 사람 말고는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강수가 포장마차 앞에서 가진 게 없다고 말하면서 청혼했을 때 순옥은 그 솔직함을 택했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겪게 했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게 했는지. 강수는 그게 전부 자기 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순옥이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두 사람이 동네를 산책했어요. 팔짱을 끼고 걸었는데 순옥이 먼저 강수 팔을 잡았습니다. 강수는 그 감각이 낯설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이게 왜 낯선 건지. 아마도 40년 동안 바빠서 그랬겠죠. 혹은 어색해서. 혹은 잊고 있었거나. 두 사람은 그냥 걸었어요. 별말 없이 걸었는데 가을 저녁 바람이 좋았습니다. 강수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지금이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그냥 지나쳐온 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순호가. 응. 그때 나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순옥이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강수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요? 응. 없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없어요. 강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순옥도 같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필로그 오늘 하루의 기적. 이강수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요. 갈 공장이 없고 탈 버스가 없어도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창밖을 봅니다. 그는 거창한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큰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역경을 극적으로 이겨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살았어요. 무너졌을 때 일어섰고 일었을 때 남은 것들을 챙겼고 서툴 때는 서툰 대로 버텼습니다. 강수가 깨달은 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된다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 그걸 알기까지 68해가 걸렸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이 단순한 진실에 닿을 수 없었겠죠. 오늘도 이강수는 차를 마시면서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걸 봅니다. 안방에서 순옥의 숨소리가 들려요. 화분이 창가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수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이 이야기가 함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밥 드셨죠? 잘 자고 계시죠?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